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예측이 가장 어렵다는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네, 워시 후보자 지명에 따른 파장 분석과 전망에 이번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미국 고용지표와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입니다. 네, 자, 케빈 워시 후보자 지명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적용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어도 뼈 있는 농담을 보면 안심할 상황만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교 모임 알파파 클럽의 비공개 만찬 연설에서 케빈 워시 후보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이 연례 만찬 연설은 참석자를 대놓고 놀리거나 자기 비하식 농담을 하는 게 관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후보자에게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트럼프 발언을 100%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유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기준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후보자가 미 의회 윤주를 통과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케빈 워시가 달성하기 쉽지 않은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첫째는 트럼프 간섭으로부터 연준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 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연준이 시장 불안을 감수하고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정상화하는 양적 긴축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대차대조표 축소가 재개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워시 후보자가 월가와 공화 인맥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지명을 받긴 했지만 임명 후 소신대로 일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워시 후보자 지명에 금과 은 가격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한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금과 은값부터 좀 보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일단 금과 은 모두 두 자릿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은값의 낙폭이 더 컸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31.4% 급락한 트라이온스당 78달러 5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지난 198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인 최악의 하루로 기록됐는데요. 현지 시간 30일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보겠습니다. 11.4% 급락한 트라이온스당 4,745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금이 5,500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하루 새 일어난 일입니다. 현물금도 10% 가까이 하락해 4,800달러 중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금과 은 가격이 폭락하자 백금과 팔라듐 등 다른 귀금속 가격도 2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워시 후보자 지명 직후에 이렇게 요동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이슈인가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들으셨던 몇 가지 과제와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워시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덜 비둘기파적이어서 이 무작정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후보자는 양적 완화, 즉 QE로 불리는 돈 풀기에 부정적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 연준 이사직을 사임할 때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2차 양적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연준이 국채를 대량 매입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워시 후보자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유동성 줄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달러 가치 급등도 영향을 줬는데요.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되자 달러 인덱스는 0.8%가량 올라 96.99에 마감됐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와 가치가 상승했고 전통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 금과 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일단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료를 보니까요.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서 8만 달러마저 깨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7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4월 11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12만 6천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가상자산은 고위험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워시 지명으로 인한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산 가치 하락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워시 후보자가 예상보다 덜 비둘기파적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간접적 압박에 워시 후보자가 어떤 금리 결정 행보를 보일 것이냐가 자산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숨가쁜 한 주가 예상됩니다. 예정된 일정들 보면 알파벳과 아마존 등 빅테크 실적 발표에 또 주 후반에는 1월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는데요. 케빈 워시 파장까지 대응해야 할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자,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눈길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지명 됐는데 이거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좀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분은 이제 과거에 최연소 연준 이사로 취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이분이 이제 그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지명 후보로 이제 언급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 발언을 좀 내놨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매파적으로 지금 분류되지는 않고 있고요. 좀 완화적인 어떤 성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다소 부진했던 거는 이전에 유력한 후보로 예상이 됐던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이분보다는 조금은 덜 완화적이다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는 좀 경계감이 좀 표출이 됐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5월에 취임이기 때문에 5월 이전까지 어떤 뚜렷한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준 의장 후보이기 때문에 각종 어떤 매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요 경제 지표나 향후 전망 이런 데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이 관련된 질문에 이분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이 부분이 계속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연준과의 갈등을 앞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분도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는 좀 동조하는 어떤 제스처를 펼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하지만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처럼 연준에 한 100bp, 200bp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연준과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 지명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준 의장 교체 시까지 금리 인하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죠.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점은 그거보다 좀 한 차례 정도 빠르게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예상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파월 의장 재직 시기까지는 금리 동결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5월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6월 FOMC에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기대가 크게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월 의장이 뭐 지표 계속 지켜보면서 어쨌든 결정을 하겠다라고 예,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나오는 1월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요.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한 7만 명 정도 늘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실업률은 큰 변화 없이 한 4.4% 정도,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됐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10만 명 미만으로 증가하는 게 나오게 되면 원래는 당초 경제 상황 속에서는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져가는 다소는 좀 부진한 경제 여건이다라고 평가가 됐었는데 예. 최근 상황이 달라진 점은 미국 그 고용 시장에서 파월 의장도 이런 부분을 언급했지만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같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10만 명 이상이 돼야 실업률이 유지가 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급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만 명 미만, 그러니까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만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그렇게 빠르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실업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지난번 FOMC 때 그 성명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 견고하다. 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어떤 문구는 아예 삭제해 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연준의 전반적인 시각이 고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성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따라서 미국 고용 시장 흐름은 예상됐던 추이 정도로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실업률이 안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임금 상승률 둔화가 뚜렷하게 좀 보여지게 된다면 네.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증시 전략 짜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부장님.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케빈 워시. 자,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매인지 비둘기인지 좀 헷갈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보면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매파다, 덜 비둘기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어떤 인물입니까? 네, 케빈 워시 약 10여 년 또 훨씬 더 지났죠. 연준 이사를 했었고 사실 그때 저도 여러 가지 인터뷰 장면에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 케빈 워시 이분을 가르쳐서 매파라고 얘기하는 사람, 덜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우선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분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의 SNS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너무 적확한 것 같아요. 이 폴 크루그만 박사는 지금 경제학 교수죠. 이분은 바로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매나 비둘기를 모독하지 말라. 그는 집권자의 뜻에 따라가는 정치적 동물일 뿐이다. 특히 정파성이 너무 강해서 오로지 공화당만 챙긴다. 그래서 민주당 집권 때만 긴축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엄청나게 통화를 풀어 제낄 것이다. 케빈 해시시라는 지금 백악관 경제정책위원장, 이분이 원래 연준 의장으로 물망에 올랐는데 그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다만 이분은 비둘기나 어떤 매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돈을 푸는다 이런 게 아니라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원하면 돈을 엄청나게 풀 것이다.
매파냐 비둘기 파 이런 파가 아니라 아예 동물 그 자체다. 인간으로 상종할 어떤 경제학자로서 상종할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이 중간에 연준이사 하다가 2011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때 아주 미국 언론들 아주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연준이사 임기가 상당히 길고 보장이 돼 있는 자리인데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5년밖에 안 하고 갑자기 사표를 냈는데 그때가 벤 버냉키라는 분, 그 유명한 경제학자로 노벨상까지 받았던 분이죠. 이분이 연준 의장을 할 때에 그만뒀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를 반대했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양적 완화를 반대하면서 벤 버냉키하고 충돌을 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왜곡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게 이슈가 됐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충돌한 것은 양적 완화 이슈가 아니고 그 당시에 벤 버냉키하고의 개인적 감정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자, 벤 버냉키가 원래 연준 의장이 된 것이 부시 대통령 하에서,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하에서 연준 이사로 왔고 연준 의장이 됐습니다. 케빈 워시도 그때 같이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케빈 워시는 더더군다나 부시 대통령의 신복이었단 말이죠. 부시 대통령 백악관에 비서관을 했고 또 NEC라는 경제정책위원회 행정총괄하는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하나의 보온 성격으로 자리를 심어준 데가 연준 이사인데 최연소 이사로 왔죠. 그러니까 공화당 정권에 의해서 버냉키하고 같이 패키지로 왔는데 정권이 교체됐어요. 정권이 왜 교체가 되게 됐냐면 2007년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사실 부시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후폭풍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임기가 다 된 거예요. 그때 벤 버냉키 의장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큰 빅딜을 합니다. 원래 벤 버냉키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네.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공화당에서 뽑아준 벤 버냉키 이분이 오바마를 만난 이후에 부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부시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망했다. 그러고 바로 벤 버냉키가 오바마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다시 연준 의장에 오르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케빈 워시가 아니 임명권자의 공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니까 양적 완화 이거 나도 반대한다. 양적 완화를 빌미로 그만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파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경제학자도 아니에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지금 이분이 제17대 연준 의장 내정자인데요.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제롬 파울도 경제학자가 아니었고 이분도 로스쿨 출신인데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이름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갖고 험잡자는 게 아니라 영어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신분 또 혈통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와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네 가지의 어원이 있습니다. 자, 폴란드 바르샤바, 이 폴란드 말로 바르샤바가 원래 고우가 와시였다. 자, 그다음에 폴란드에 쇼핑하다 거래하다는 그런 고우가 있어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유대인으로 아주 골수 유대인으로 자기 지금 장인이 미국의 유대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상인, 쇼핑, 장사꾼을
좀 낮추어 얘기할 때 wash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습지, 늪지대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미국에서는 세수하다, 아팔레치아 산맥 그 고지대에서 세수하다는 용어 이게 그 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이 성씨에 wash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좀 하도 세수를 안 하니까 세수하자는 걸 가훈으로 삼았나? 이렇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wash라는 사람들이 R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아팔레치아 산맥에서. 뭐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폴란드계 유대인이라 하는 네. 점. 자, 그다음에 이분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30대 연준 의장을 됐다. 경제학자도 아닌데 30대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거, 연준 예. 이사가 된다는 거, 이거 당시에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의 장인어른이 그 유명한 화장품 회사 오너란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지금 에스티로드라는 회사, 우리 뭐 아라미스라든지 에스티로드라는 상품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자들 상품으로서는 상당히 유명한 상품인데 전 세계 글로벌 3등입니다. 이게 미국은 화장품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에 뒤져서 좀 자존심을 많이 상해 있는데 그 틈을 치고 나간 게 에스티로드로 미국의 화장품 자존심이기도 해요. 이게 엄청난 큰 재벌입니다. 자, 이 에스티로드라는 게 여자 이름인데 그러니까 에스티로드란 여자가 창업을 한 건데 집에서 화장술을 연습하다가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자, 지금 브랜드만 놓고 보면요. 에스티로드라든지 립스틱 지수, 자, 특히 맥 립스틱, 그다음에 조 말론 런던, 닥터 자르트는 우리나라에서 사간 거죠. 네. 그다음에 바비 브라운, 아라미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경제학하고 관련돼 있는 게 립스틱인데요. 에스티로드사에서 립스틱 지수라는 걸 발표하고 있어요. 예. 립스틱 지수라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여성들이 경기가 나빠져서 집에 소득이 떨어지면 립스틱은 더 잘 팔리더라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화장 비싼 거는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술에 확 칠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이래서 립스틱 지수를 발표해서 유명한 예. 그런 가문이기도 한데. 그게 에스테로드에서 발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에스티로드의 지금 오너가 로날드 로드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지금 유대계 협회의 회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자금줄이에요. 아마 이번에서도 트럼프가 발탁하게 된 것은 그 에스티로드하고의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인데 이분을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아예 그런 파가 없다. 전 이렇게 해석하고 특히 이분이 앞으로 취임을 하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네. 통화량을 대폭 늘릴 것이다. 유동성 폭탄을 실현할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가문 내역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뉴스 키워드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 발작. 일단 시장은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금값, 은값 폭락과 케빈 해시스의 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인과관계, 상관관계 계수가 매우 낮다. 자, 금, 은이 가격이 폭락한 것은요. 이게 포물선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이거와 직접적인 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포물선 사르 지수, SA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라볼릭 1978년에 웰스 와일드가 개발한 이 기술적 매매 시스템 지표의 대표적인 이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파라볼릭 사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처럼 주가가 또는 어떤 금융시세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게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 네. 공포지수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 타이밍의 지수, 물론 이게 100%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게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물론 갑자기 케빈 해시 시장은 케빈 해시를 기대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잘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이거 뭐야? 거기다가 시장에서 일각에서 매파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게 하나의 트리거가 됐었지. 뭐 근본적으로는 자 지금 이 그 금융시장에서 금값이 내리게 된 그 이유는 포물선 사르 신호가 나온 데다가 베센트 강달러스는 마진콜 또 중국의 초대형 금강 개발,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PPI 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더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지명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채권 시장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워시 이사가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단기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반대로 매파로 알려진 워시 이사가 결국에는 매파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장기물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죠. 이를 두고 TD증권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는 채권 시장이 갈 곳을 잃었다고 말했는데요. 워시 이사의 기조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at the bond market really wants to know is which Kevin Warsh shows up, the Kevin Warsh of the past, which, who's been quite hawkish, or the Kevin Warsh of now, who really has to kind of toe the party line and work with the administration to get interest rates lower. Unfortunately, the bond market just doesn't know what to do with this at the moment, which is why, as you mentioned earlier, the bond market reaction, while it makes sense, is relatively mild so far. We just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이 같은 워시 쇼크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과 은값에도 제동이 걸렸죠. 금은 10%, 은은 30%가량 떨어졌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자산운용사 사르마야 파트너스의 사장은 금과 은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곧 올 것이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금과 은보다도 에너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며 비중을 확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o us, this is a healthy sell-off and a healthy correction within the context of a much longer-term secular bull market, not only in precious metals like gold and silver, but also, as we call it, the tangible areas of the market, which are broadly commodities, including energy, including other base and industrial metals that are really going to widen out and become a full-blown commodity supercycl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We have been heavy overweight in gold and silver running up to this, and as early this week, we were actually trimming some of the positions in that space to reallocate back to energy, which look much more attractive.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오전 한 10시, 11시를 넘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부터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지명했다라는 소식, 이 부분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진짜 케빈 워시 때문에 그랬는지 뭔가 이게 재료가 필요했는데 케빈 워시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죠. 너도 팔고 나도 팔다 보니까 서로 우르르 무너지는 뭐랄라도 시장이 특히나 이제 원자재 시장하고 귀금속 시장하고 코인 시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한번 체크해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이 계속해서 주초에도 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더 흘러내릴 분위기고 네. 우리도 지금 프리장에서 좀 그렇죠. 그래요. 예, 프리장에서 지금 뭐 반도체, 뭐 방산주, 일부 방산주,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많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뭐 봐야겠죠. 바로 오늘 네. 이제 급락 출발했을 때 바로 또 득달같이 저가 매수라고 또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올라는지 그거는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힘든 하루, 힘든 한 주간을 갖다가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인 네, 거는 분명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뭐 짚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좀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아, 우리 뭐 제작진에서 딱딱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정확하게 하시는지 몰라. 우리 신 교수님 현업에 여의도 계실 때는 또 채권 쪽에 레전드셨는데 잘 됐네요, 진짜. 뭐 시장 왜 이랬나 뭐 다들 뭐 캐비너시 탓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해야 되는데 네. 왜 해시시 아닌 케빈 해시시 아닌 케빈 워시냐. 네네. 뭐 릭 리더라던 소리도 막 한참은 나오더니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일단 워시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서 네. 제가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기억? 저 개인적으로 이제 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2013년 말, 2014년도에 내년도 경제전망 포럼을 이제 당시 리서치센터에서 준비하면서 네. 어떤 연사가 기조연설로 적합할까. 이제 당시 양적 완화를 막 시작했던 강하게 밀어붙이던 때라서 예. 당시 워시 연준 이사가 양적 완화 난 반대세 하고 던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었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모셔서 예. 기조연설을 한번 들어보자. 어디야? 우리 서울에서. 네네, 서울에서요. 예. 깜찍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 당시에 제가 보니까 연준 그 멤버들도 다 에이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연예인으로 치면 소속사. 네네, 네. 금액이 그 한 번 오시는데 예. 당시에 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예. 그렇지만 한 1억 가까이 와. 한 번 비용이 왔다 들었던 가는데. 건, 예, 전 연준 이사인데도 예. 그래서 일단 접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당시 지명도가 너무 낮았어요. 국내에서는 케빈 워시는. 예, 이분을 잘 모르시니까. 그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아이비들 미팅을 하러 갔었는데 네.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당 신임 연준 의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옐런 시절에. 네네. 네. 현지에서는 워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한 지 한참 됐는데도 예.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냥 그때 하고 은퇴를 하시면 이제 연준에서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계속 뭐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된 걸 보고서 드디어 이분이 지난 1기 트럼프 때도 상당히 월가에서는 네. 높은 가능성으로 이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당시는 좀 젊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이후로도 뭐 거의 7, 8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분을 임명한 이유는 뭐 네 분의 유력한 후보가 있었잖아요. 두 명의 케빈하고 예. 크리스토퍼 월러. 월러하고 리더하고 네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가장 그래도 믿을 사람을 찾지 않았나 그러게요. 싶습니다. 뭐 케빈 하셋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믿었지만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했었기 때문에요. 대통령 뜻에 따라서 금리를 많이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했었고 오히려 워시 같은 경우는 시장도 좋아했고 트럼프도 너무 좋아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이 사람이 임명된 다음에 내 말을 잘 안 듣지 않을까. 워낙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게 너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지 않은 나머지 두 명을 선택하느니 하셋이 아니라면 케빈 워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이력을 보니까 뭐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하시고 모어 스탠리 부사장 거쳐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 35살에 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린 2011년도에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푸는 것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해서 이제 사직을 하죠.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이거든요. 네. 근데 2006년에 들어가서 불과 한 5년 만에 네. 10년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 나오는 그 꽃보직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저 사람 강단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혹은 뭐 정직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처음에 이 워시 지금 이제 차기 의장이 네. 됐습니다만 이분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그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네. 소녀 사위다. 예. 선녀 이것 사위. 때문에 월가와 워싱턴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초엘리트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었던 것 같고 상당히 유연하다는 네. 평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장인어른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이시고 맞아요. 친구도 보통 친구가 네, 아닌 것 뭐 같은데. 60년직이라고 예. 하고요. 뭐 그린란드 매입할 때도 뭐 이 얘기를 계속 일기 때부터 했었다고 예.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너무 합리적이라서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나의 정치적인 후원자 혹은 친구의 사위라는 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네. 지난 주말에는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워낙 단기적으로 그 뭐랄까요 디베이스먼트 랠리, 트레이드 랠리 혹은 화폐에서 빠져나오려는 대탈출 랠리를 너무 급격하게 진행했던 영향이 네. 살짝 되돌려졌던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인사가 임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분은 그래도 그 네 분 중에서는 신뢰가 그래도 네. 좀 있고 그 신뢰라 함은 그 말의 무게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심을 잘 잡고 뭐 연준과 시장 또 뭐 어떤 워싱턴 뭐 이런 전체적인 관계에서도 뭐 괜찮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 예. 근데 이분 얘기를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뭐 다양한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뭐 그동안 이분이 했던 얘기를 쭉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들이 꽤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분의 코멘트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분의 주장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랑 똑같아요. 경제 성장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예, 이분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했던 얘기고 하세드 의장도 똑같이 했던 얘기니까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화폐 발행을 많이 해서 생긴 것이지 지금처럼 AI 혁명이 AI 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떨어뜨리고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게 첫 번째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아까 연준을 이사직을 박차고 나올 때의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대기업들이라든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에게만 수혜를 주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더니 자산 가격만 올렸고 네. 자산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대기업 금융기관들만 돈 벌었으니 이런 그 과도한 대조표는 좀 줄이고 서민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전반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차라리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모든 양극화라든가 금융과 실물의 괴리 현상들이 다 양적 완화에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대차 대조표 자체를 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줄이고 그걸 전제하에 기준금리는 많이 낮출 수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생산성 혁명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성장이 좋아져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들을 네. 펼치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동안 뭐 몇 년 전에 연준의 그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파산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중소형 규제에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 신용에 대한 흐름이 실물 경제에서 신용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게 막혔다. 그래서 이건 연준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예. 또 바젤에 대한 바젤 2, 뭐 바젤 3, 뭐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은행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규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거창하고 복잡한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제는 미국에 적합한 가장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미국을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규제를 다시 재편해서 오히려 은행의 대출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이분의 기본적인 경제나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연준 이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리를 갖다가 그냥 자기 뭐 강단 있게 박차고 나온 거. 그건 제가 봐서는 일단 돈이 받쳐주면 가능해요. 맞습니다. 예. 뭐 처가가 워낙 빵빵하고 그 와이프가 제인 로더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예. 장인은 로널드 로더. 네. 저 차남인데 형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일한 그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 와튼스쿨 동문에다가 젊고 힘있고 돈 있을 때 뭐 뉴욕 사교계를 갖다가 휘졌나 보던데 그래 보통 친하겠어요. 그러다가 2020년 그때
아니지. 이번에 그 다시 그거 했을 때 23년 그 선거 때는 무려 얼마더라? 우리 돈 70억이니까 한 500만 불을 갖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도 쭉 해왔지만. 로널드로다가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빈 워시한테 늘 뭔가 이렇게 부채의식이 있는 듯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연준이 아니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는 조건 하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면은 네. 연준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금리 인하다.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문했다면 그것도 자꾸 얼음을 넣어주네요. 그러면 이거 뭐 커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월가는 지금 약간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뭐 그 이상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대차 대조표를 줄이게 되면 줄여서 거기서 생긴 여력을 기준금리를 낮추고 다른 쪽의 실물의 경제에 투입을 해야 된다. 글쎄. 지금처럼 네, 금융에 너무 네. 과도하게 가 있는 자금의 흐름을 실물 쪽으로 또 서민 중소기업 쪽으로 좀 넘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칫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채 수급은 불안정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일단 오르겠죠.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오히려 장기 금리는 오르고 단기 금리 떨어지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금리 차가 벌어지는 형태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분의 이 철학 자체가 그 말은 알겠는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의심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또 대조표를 줄이게 되면 불과 한 달 전쯤인가요? 저희 배관 머니마켓의 이 단기 자금 시장의 배관을 흔들지 준비금 자체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단기 금리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지준금 관리 정책도 내놓고 했던 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는 맞는데 당연히 앞에 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끝까지 과연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준금리 내리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과연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내지는 이런 걸 잘 다루는 영상에서는 이제 유대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케빈 워시의 장인,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하는 이 로널드 로드가 세계 유대인 회의인가 의회의 회장 노릇을 갖다가 벌써 꽤 오래 해왔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파월이 그때 처음으로 유대인 출신이 아닌 연준 의장이었고 케빈 워시도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유대인 입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으로 그랬다고 합니다만 케빈 워시가 금리 안 내리면 소송하겠다. 농담처럼.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농담에도 농담 유골이라고 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짝 이 케빈 워시의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느낌? 네. 믿는다는 표현이 과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은 그래서 아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어쨌든 워낙 자기 뒤에 배경들도 있고 꼭 그 말을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난 주말에 그동안 화폐 대탈출 랠리를 약간 되감는 이런 현상으로 시장은 반응을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뼈 있는 농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미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법무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쿠. 네. 갑자기 제가 리사쿡 이사도 현재 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현재 소송하고 대법원 지금 심리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과연 그렇게까지 친구의 사위를 거꾸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일들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회 인준을 받으려면은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은 없던 일로 하든지 해야 될 거. 누굽니까? 그 의원이랑. 톰 틸러리. 거기는 계속해서
뭐 사람은 적합한데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소송 그거 안 하면 그걸 계속 그거 하면 나는 인정 못한다 하니까. 네. 아 근데 금은은 왜 그랬대요? 글쎄요, 뭐 지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화폐 대탈출 랠리라는 것의 근본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성장률 4% 5% 얘기하는데 미국 경제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기준금리 더 낮추라고 하고 재정은 여전히 많이 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뭐 원자재라든가 뭐 리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장 그래도 4명 중에 매파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워시가 의장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과열 양상이던 금속 시장 자체가 좀 부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일단은 들고요. 근데 그 전후에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일단 금하고 은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악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같은 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가 그동안에 금을 계속 매입해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 금의 그 수요 매입을 20%나 줄였다. 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중앙은행들이 알고 보니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일단 감소했다. 반면에 ETF라든가 골드바의 수요는 뭐 80%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가격에 있을 때는 중앙은행들도 사고 또 산업 수요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은 그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런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사는 수요, 실제 수요죠. 중앙은행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업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그 리스크가 벌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태양광 그 패널 제조업체들이 은에 대한 그 은을 거기에 이제 쓰는데요. 전체 태양광 모듈 제조에 3% 정도 썼었는데 원가 비중이 원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3년 사이에 최근 26%까지 한 9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라 은을 어떻게든 좀 빼고 다른 대체제를 찾아볼까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 안에서도 뭐 전략망 같은 거 만들 때 구리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역시 금속의 가장 중요한 3대 금속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수요가 지금 줄고 있다. 라는 소식들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거나 아니면 조금 멈추거나 뭐 이런 뉴스들도 최근 귀금속 시장의 과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 30대 때 패기 좋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비둘기파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유연하다. 탄력적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금리 인하는 아니고 약간의 고금리 상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뭐 기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한 방향으로 갔던 것들이 뭐 이 핑계로 재조정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 부러지는 모습 봤을 때는 전형적인 비투의 말로예요. 비투. 레버리지가 저기도 뭐 심지어 20배, 50배짜리도 있었나 보던데 은선물 시장에. 뭐 올라가는 각도를 보면 그게 정상적인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이제 뭐 마진콜 위기에 처하니까 일단 던지고 볼 일이고 또 그 워낙에 또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로 그냥 같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뭐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워시가 정말로 매파적으로 금리를 안 내리거나 혹은 뭐 그 아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갑자기 워시가 한 명 임명됐다고 사라지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추세 자체는 뭐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걸로 봅니다만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뭐 달러가 완만하게 약세로 간다든가 뭐 원자재 시장이 좀 더 강세로 간다든가 하는 흐름은 맞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은 좀 조정을 받는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시장 방향에 대해서 예측이 너무 지금 갈리니까 글쎄. 투자자분들이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고 싶지 않은 게 왜냐면은 선생님도 주말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금리는 미국의 낮아요. 금리는 낮아지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러면 이제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또 쏠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진행됐던 자산의 추세는
그냥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저는 얘기신 일단 거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전망이나 뭐 이렇게 투자 자체도 네. 글쎄요, 이게 뭐 한 달, 예. 3개월을 맞추고자 들려고 한다면 네. 한다면 시장 전망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맞아요. 뭐 1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저는 이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저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더 큰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보다 뭐 3년 뒤 적어도 뭐 3년 뒤에 지금보다 가격이 위에 있을 것 같으면 네. 전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해서 사셔도 될 거라고 어. 생각하고요. 반대로 3년 뒤에도 이건 별로인 것 같은데 할 거는 예. 굳이 네, 단기 전망이 좋다고 해서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금 이제 155엔 공방으로 다시 상승, 엔화 다시 약세로 가고 있고, 니케이는 살짝 뭐 강보합 수준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뭐 총리 입장에서 엔저를 좋아하거나 엔고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근데 전반적인 톤이 그래도 뭐 엔화 약세 쪽이 더 일본 입장에서 낫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가 좋아라고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베센트 장관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달러다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에어포스 1에서 했는 얘기인데 비행기 옆에 엔진 소리가 웅웅거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못 들었대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달러 약세는 못 듣고 달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들었는지 It's great라고 한 거예요. 달러는 잘하고 그래, 있다. 달러는 great라고 그런 말도 들리고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다시 1,450원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는데 신 교수님 네. 환율은 지금 이거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시작했던 개입 국면 그 이후에 해바뀌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1,450원. 네. 우리가 우려했던 1,480원대에서 한 30원 아래. 그리고 우리가 살짝 봤던 1,420원에서 30원 위. 또 이제 딱 우리가 최근에 봤더니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이거. 환율 이거 나름대로 또 뷰가 서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렵죠. 어렵죠. 예. 환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장님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뭐 일단 환율은 양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예를 들면 뭐 1년 뒤든 3년 뒤든 10년 뒤든 예.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예. 그게 금융 투자든 실물 투자든 예.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 미국 또는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높을까 그 차원에서 아직은 해외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금리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자연스럽게 환율은 달러가 좀 강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큰 흐름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그 강세의 폭이 컸다라는 반성들이 좀 있었고 달러 강세 쪽으로 지난 한 10년 가까이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한쪽으로 포지션이 다 쏠려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되감기면서 반대 방향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달러랑 원을 봤을 때는 달러는 강세가 맞는데 원은 네. 약세고요. 근데 글로벌하게 엔하고 유로나 이런 통화랑 비교했을 때는 인덱스 자체는 달러는 완만한 약세로 가는 흐름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 신 교수님이 금통위원이시라면 네. 금통위에 가서 금리 결정할 때 어느 쪽으로 손을 드시겠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한국은 네. 이 통화 정책이 참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가 보통은 경제가 좋을 때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고 예. 그럼 물가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제가 좋을 때 결국 물가가 안정돼요. 그럼 금리를 내려야 될까요? 높여야 될까요? 이게 되게 힘든 이슈고요. 반대는 또 반대죠.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환율은 막 튀죠. 워낙 약세죠. 네, 경제는 최악인데 환율은 튀어 있거든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네. 더 힘든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환율이나 우리나라는 물가 자체가 환율에 너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예. 경제와 물가가 꼭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나쁠 때 물가가 내려가야 네. 통화 정책을 하기 쉬운데 네. 우리는 좀 반대의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5번 할 때 우리는 한 2번 하고 멈추고 예. 뭐 5번 내릴 때 우리도 한 2번 내리다 말고 하는 것들이 그런 위아래의 변동성이 우리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환율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국가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를 보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환율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좀 완화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금통위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쉽지는 않은 굳이 거고. 위냐 아래냐를 봤을 때는 조금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율에 대한 이슈가 워낙 단기적으로 크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금리 25bp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여파가 또 잘못 갈 수도 있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미세적인 정책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뭐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재편이라는 게 뭐 싹 다 갈아엎고라는 표현보다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드리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개념이라고 치면 예. 내가 재편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가장 시장의 기대가 낮은 곳은 어딘가. 하지만 망하지 않을 곳. 아까 3년 뒤, 5년 뒤에도 추세는 그래도 살아있을 곳. 네. 그런 곳에다 배분해서 저는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쉬운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트레이딩 아까 여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일로 갔다가 거기 또 팔고 또 나와서 저기 갔다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거기가 어딘 거예요, 대체? 네?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달러가 너무 네. 지난 한 10년, 15년이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에 대한 기대가 강했다가 사실 작년 말, 작년 중반만 해도 달러 외의 투자는 전혀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넣어놓는 투자들이 최근까지는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만약 조정을 크게 받았다면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 아까 30% 이상 조정받고 하는 그 시장이라면 그래서 이거를 또 굳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지금 또 거꾸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국면이고 너무 예.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면 저는 이런 것들은 또 좀 담아나가는. 오히려. 네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과 지난 3, 4일 전만 해도 예.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시니까 본업이 있으시고 시장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시기 어렵기 힘들죠. 때문에 예. 조금은 저는 추세를 보면서 싸졌을 때 들어가는 편안한 투자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저는 금융시장에 일을 했지만 저는 예.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하면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저기 교수님 왜 옛날에 일선 하실 때부터도 그 별로 막 리포트 읽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하는 그 수익률 곡선 보면서 네. 수익률 곡선. 네. 지금 그러면 우리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금년부터 우리 한국 경제 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보이십니까? 나갈 길이? 근데 수익률 곡선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퇴색이 됐어요. 퇴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자체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뭐랄까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 혹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가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연준이 초장기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연준이 가지고 있고 예. 가격을 연준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드 커브는 예전에는 이제 그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사실 그것만 잘 봐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때는. 예, 근데 예. 지금은 너무 많이 수익률 곡선 자체가 왜곡이 돼서 지금은 수익률 곡선에 대한 시그널이라기보다는 반대로 한 언제부터일까요? 한 금융위기 이후 한 뭐 15년 네. 이상 왔던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우리가 장기채를 사면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그 보상을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네. 오랜 동안 장기채를 보유할수록 더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값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정상화가 이미 됐고 예. 그 정상화가 조금 더 뭐랄까요? 정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수익 곡선도 충분히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수익률 곡선만 놓고 보면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좋아질 거라고 해석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이 교과서적으로는. 근데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인데 예. 지금은 거꾸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못 봐오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게 있어서 실질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화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익률 곡선 자체를 지난 4, 50년 교과서적으로 해석했다가는 많이 틀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